유튜브에는 뷰티, 지식, 시사, 게임, 브이로그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열하지 못할 만큼 끝없이 많은 유튜버도 존재하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유튜브는 사람들의 관심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성,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좌절해 떠나곤 하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선물하는 관심에 푹 빠졌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심플리 매닉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 그녀는 바로 사만다 월포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던 사만다 월포드,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저희 언니가 위험한 것 같아요. 텍사스주 티투스 카운티의 경찰서. 한밤중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죠.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동생의 신고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여성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본 그녀의 집은 고요했지만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갑자기 빠르게 들리는 발소리.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건지 누군가 집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동생이었는데요. 경찰의 앞에 선 동생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고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어머니로부터 언니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심상치 않은 일인 듯해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바로 언니의 집으로 달려왔다고요. 경찰은 조심히 여성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문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니 보이는 것은 엉망으로 헤집어진 집과 점점이 묻어있는 핏자국. 단란한 가정집이었을 그곳은 범죄의 현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계단 난간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언가로 묶여있던 것인지 손목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공포에 휩싸여 횡설수설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경찰은 여성을 진정시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여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새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납치됐어요. 저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가정집. 그 안에서 경찰들은 사만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었죠. 가까스로 진정한 사만다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만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전개는 이랬습니다. 2층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죠. 눈을 뜨니 괴한이 그녀를 강하게 붙잡았고 침대에서 끌어내리고는 끈으로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1층으로 그녀를 데리고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1층에 있던 그녀의 남편 어니 이바나는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었다고 하죠. 사만다는 죽기 싫어 그들에게 최대한 협조했는데 범인들은 사만다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며 흉기를 목에 들이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요. 경찰이 무엇에 맞았냐고 묻자 사만다는 크게 흐느끼며 그들이 총으로 내리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만다를 다시 2층에 던져두고 어니를 납치해 갔다고 했죠. 그 후 자신은 집에 혼자 남았고 결박된 채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어 코로 휴대폰을 눌러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는데요.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지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지만 사만다는 고개를 저으며 모두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을 숨기고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는 사만다와 어니 외에도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범인들이 아이들은 건들지 않고 어니만을 데리고 떠나 모두 다친 곳 하나 없이 곤히 자고 있었죠.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원한에 의한 범죄인 듯 보였습니다.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해치지도 않았고 오직 어니만을 데리고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경찰들이 어니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묻기 위해 사만다를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김 형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탐정님, 사건 현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김 형사의 말을 듣고 현장을 한번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을 수 있었죠. 확실히 김 형사의 말대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사만다는 어니가 총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는데요. 현장에 튄 핏자국은 분명히 싸움이 있었던 흔적이긴 했지만 총에 맞아 생겨난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남은 혈흔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사만다의 증언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만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저와 김 형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만다에게 진실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에 도착했을 때 들은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니 이바나의 휴대폰 위치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새벽 3시 20분 살아있을 것을 상정하고 그의 휴대폰을 추적했는데 그게 끊기다니. 정말이지 불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어쩌면 살아있는 어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만다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 외에 의심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었죠. 사만다는 왜 바로 911에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 그에 대해 묻자 사만다는 바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박당한 채로 어떻게 911에 신고를 할 수 있냐며 자신은 그저 통화 목록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눌렀고 그게 어머니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가능하고 911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사만다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범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검은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있어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별다른 특이한 점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사만다는 무언가를 회상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범인을 알 것도 같아요. 사만다는 얼마 전 아이를 낳은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만다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어니가 변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전부 들었고 그 얘기를 듣자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때리는 인간은 가만히 둘 수 없다 소리쳤다고요. 그리고 사만다는 그게 단순히 그냥 하는 빈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용의자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잡아 진술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만다가 말한 남자의 이름은 조나단 샌포드. 경찰은 바로 사만다가 얘기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 자리에 있던 조나단과 용의자들을 붙잡아 데리고 온 경찰서에서 두 사람은 순순히 자신들이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범도 지목했죠. 조나단이 지목한 공범은 그의 친구인 옥타비우스와 바로 사만다였습니다. 물론 사만다는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자신은 병원에서 마주친 이후 범인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녀를 의심하는 저와 경찰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죠. 제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사실 사만다가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직 정황 증거와 범인들의 증언뿐. 그리고 그때 최악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니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결정적인 단서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함정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경찰에게서 찾아낸 단서는 범행 전날 사만다의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범인들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나왔죠. 사만다와 범인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던 사만다가 그들에게 사주한 자작극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만다의 어머니와 진저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아 이미 두 아이의 엄마였던 사만다는 어느 날 동네 타투샵에서 만난 타투이스트 어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꼭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고 4명의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니는 아침 저녁으로 투잡을 뛰며 살았죠. 그러던 중 사만다는 유튜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해 돈을 벌면 어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진저에게 말했다 하죠. 처음에는 남편과 가정을 사랑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끊을 수 없이 달콤한 일이었나 봅니다. 유명 유튜버가 되어 성공한 여배우라는 꿈까지 꾸게 된 사만다. 그녀는 천천히 사람들의 관심과 조회수라는 늪에 빠졌고 어느 날 채널에 아이들의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만다는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어니와의 부부싸움까지 콘텐츠로 사용하기까지 했죠. 어니가 이에 대해 사생활이라며 올리지 말아달라고 설득했다는데요. 조회수에 대한 사만다의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째 아이가 생겼음에도 사만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변해가는 사만다의 모습에 지친 어니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이혼하고 5명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하지만 사만다는 아이들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조회수가 잘 나왔으니까요. 결국 사만다는
유튜브의 조회수를 위해 자기 핏줄이 아닌 아이들까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한때 사랑하던 남편을 청부살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만다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녀의 행위에 대한 죗값으로 149년형을 받았습니다. 공범인 조나단 호세는 50년형을, 직접적으로 어니를 살해한 옥타비우스는 93년형을 받았죠. 사만다 월포드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4천여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300명 남짓이죠. 5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책임감 강하고 다정한 남편을 가졌던 사만다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유튜브에 빠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5명의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딸의 청부로 살해당했고 그 딸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까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5명의 아이들은 부모를 모두 잃은 것이었죠. 사만다의 어머니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는 감옥에서 그녀의 죄에 대하여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호기심은 세상의 수많은 미스테리를 풀었지만 동시에 많은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종 호기심에 이끌려 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배팅을 걸곤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호기심 하나로 무작위적인 목적지로 여행을 떠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만나든 그 모든 결과를 감수하실 수 있으신가요? 2020년 초여름,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엔 여타할 짐이나 작은 가방 하나 없었고 그저 작은 스마트폰뿐이었죠. 그들에겐 정확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이는 지도 하나였지만 왠지 그들의 얼굴엔 초조함보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약간의 설렘이 보였는데, 그렇게 그 아이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한적한 해변이었죠. 한참 이곳저곳을 살피며 해변가를 구경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야, 여기 뭐가 있는데? 한 아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일행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의 부름에 모인 아이들이 마주한 건 바윗돌 사이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커다란 캐리어. 주인 없는 캐리어를 두고 아이들은 마치 보물을 마주한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열어보자. 무엇이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낄낄거리던 아이들은 겁도 없이 출처 모를 캐리어의 뚜껑을 열었고 곧 코를 찌르다 못해 후려치는 듯한 악취가 그들을 덮쳤죠.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캐리어 안에 있는 건 커다란 비닐봉투 하나였는데 냄새는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남아 있었죠. 불쾌한 악취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코를 막은 아이들은 뭔가 썩고 있다는 것 같다며 비닐봉투 안을 헤집었는데 그 순간 장난스러운 웃음이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은 일제히 마치 귀신을 마주한 것 같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긴 했지만 비닐봉투 안에 있던 건 분명 사람의 몸통 중 일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자고 했잖아. 저게 우리가 이 시체를 찾게 만든 거야. 혹시 살인범이 어플을 조작한 거 아니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즉흥적인 여행으로 신이 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들이 말한 시체를 찾게 만든 저것과 어플이란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캐리어에 유기된 시체를 찾게 만든 거고 이 시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해가 길어지는 초여름의 어느 날 자신의 딸이 행방불명됐다며 도움을 청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혼자가 아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집단으로 행방불명됐다고 말했죠. 친구들과 만난다고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진 청소년은 총 4명. 저와 김영사는 그날 아이들의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혹시 사라진 4명의 심경의 변화라던가 갑자기 행적을 감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탐문했죠. 하지만 아무리 인터뷰를 해도 아이들에게 그들이 단체로 가출할 만한 일은 없었다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체로 누군가에게 납치됐거나 연락을 못할 정도로 해를 입었을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게 됐을 때 아, 근데 걔네들 요즘 여행 어플에 빠져 있었어요. 란더노티카였나? 저희는 사라진 아이들의 같은 학교 친구들을 통해 아이들이 사라지기 전까지 했던 스마트폰 어플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 어플의 이름은 란더노티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무작위적인 여행 목적지를 설정해주는 랜덤 모험 애플리케이션이었죠. 이후 사라진 아이들 중 한 명의 노트북에서 해당 어플 후기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어 저희는 아이들이 그 어플에 뜬 목적지로 여행을 갔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긴 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탐정님, 이거 후기 내용들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는 검색 기록에 남아있는 어플 후기에서 꺼림칙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사용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목적지에서 무언가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였죠. 어플이 추천한 장소로 갔더니 소름 끼치게 생긴 여자가 무섭게 달려들었다던가 한 사람은 어플이 특정해주는 장소들에서 계속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을 마주친다고 했죠. 아니면 도착했더니 그곳에 사이비 의식을 하는 것 같은 집단을 만나 바로 도망을 쳤다는 후기도 있었고 또 다른 사용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어플이 추천한 곳이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살던 집이었다던 등골이 서늘한 후기도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그저 자극적인 소감으로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후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같이 기묘한 후기들엔 궁극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란더노티카 어플이 추천하는 장소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였죠. 바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거나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이 음기가 강한 곳이라는 거죠. 란더노티카 사용 설명엔 그런 장소를 퀸턴 포인트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장소를 특정해줌으로써 새로운 모험을 선사한다는 게 어플의 목적이긴 하지만 심히 극단적인 장소 선별 방법이었죠. 그렇기에 어플 사용하기 전 볼 수 있는 팁에는 혼자 행동하지 말고 그룹으로 행동할 것, 밤이 아닌 낮에 할 것, 항상 휴대폰을 충전할 것, 개인의 사유지엔 무단 침입하지 말 것, 위험한 지역엔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어플의 특성을 파악한 저희는 사라진 아이들이 이 어플이 정해준 장소로 향했다가 마주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쩌면 이 어플을 이용해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이들의 위치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플을 실제로 사용했다가 기이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심심풀이로 란더노티카를 사용했다가 아직도 간담이 서늘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죠. 저희한테 지정된 퀸턴 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터였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성은 친구들과 늦은 새벽에 란더노티카로 모험을 해보기로 했고 그렇게 특정된 장소인 아무것도 없이 드넓기만 한 공터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더 흥미진진한 걸 마주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깜깜하기도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원하던 마음은 얼마 안 가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저거 뭐야? 누가 있는데? 천천히 움직이던 자동차 헤드라이트 끝에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마주한 낯선 이의 등장으로 시끄럽던 차 안은 곧바로 고요해졌고 여성을 포함한 일행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저 멀리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이었는데 흰색 티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남자였다고 했죠. 여성은 멀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중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기괴한 것은 그 남자가 여성의 일행이 남자를 발견하기 전부터 자동차를 주시하고 있던 것처럼 한 채 흔들림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았어요. 길을 가다 저희를 마주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던 것처럼요. 조금이라도 눈을 돌릴 수 없는 묘한 긴장감 속에 자동차 안에 있던 여성과 일행들은 모두 그 의문의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뭐야, 지금 여기로 오는 것 같은데?
저 남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잖아. 말뚝 박힌 것 같이 가만히 있던 남자가 불현듯 발길을 떼더니 자동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차 안은 그 불길한 발걸음에 한순간에 혼비백산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그 의문의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쩐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남자의 모습에 꺼림칙해 그 이후로는 란더노티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또 다른 사용자는 어플이 찍어준 좌표가 인적이 드문 숲이었는데 그곳에서 도와달라는 환청을 들었고 그 장소에서 도망친 후 누군가 자신의 직장까지 쫓아온 것 같은 모습을 CCTV 화면으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뭐 별거 있겠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긴 했었지만 솔직히 심심풀이로 하기엔 위험한 어플인 건 확실해요. 저희는 탐문조사 후 분명 막상 들어보면 별것 아닌 사용 후기도 있었지만 재밌고 흥미로운 경험을 위해 시작했다가 실제로 위협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는 걸 확인한 후 사라진 아이들의 안위가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너무나도 쉬운 일이니 말이죠. 저희는 사용자들의 증언을 참고한 후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위치로 란더노티카 어플을 실행해 어플이 특정 지어주는 퀸턴 포인트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인근 지역에 위치한 소위 음기가 강한 장소를 하나하나 들려가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던 중 함정님, 실종된 아이들 중 한 명의 휴대폰 발신 신호로 위치가 잡혔다고 합니다. 이 근처라고 하는데요. 사라진 아이들이 저희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장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정신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은 해변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적을 찾던 중 경찰이다! 여기요! 여기 도와주세요! 해변으로 통하는 다리 아래에 있는 바위 쪽에서 간절한 외침을 듣게 됐죠. 그 소리를 들은 저와 김영사가 다리 아래쪽으로 향하자 4명의 아이들이 새파란 얼굴로 저희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는데 가까이 가자 긴장이 풀린 건지 다리가 풀린 아이는 제게 매달려 떨리는 숨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어플이 가라는 대로 왔다가 그냥 발견만 했어요. 분명 그 아이들은 실종된 아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겉으로 보기엔 외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아이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대체 여기서 뭘 본 거냐고 묻는 제 말에 한 아이가 겨우 떨리는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죠.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건 바위 틈에 껴있는 커다란 캐리어 하나. 아이들을 제치고 그 캐리어 쪽으로 향했을 때 저희는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는 물론이고 사고를 정지시키는 불길한 냄새가 캐리어에서 풍겨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불행히 그 짐작대로 캐리어 안엔 누군가의 신체 일부가 비닐에 돌돌 쌓인 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아이들은 저희에게 란더노티카에 뜬 좌표대로 여행을 하던 도중 이 해변까지 오게 됐고 주변에 구경할 게 없나 찾다 다리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했죠. 그때 주인 없는 캐리어를 발견하고 본인들은 이 일과 전혀 관련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캐리어 안속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그 발신 신호로 저와 김영사가 아이들을 찾게 된 거였죠. 아이들에게 증언을 받은 저희는 실종 사건은 해결했지만 동시에 열린 사체 유기 사건에 일단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부터 특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안에 있는 건 누군가의 다리뿐 손가락이나 이빨처럼 지문과 치아 정보 조회를 할 수 없었는데 다리만 4개군요. 적어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요. 저희는 현장에서 피투성이의 다리를 확인하다 그 다리의 주인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지역 경찰과 함께 또 다른 신체의 일부분이 있을지 몰라 인근을 수색해 가던 중 나머지 신체 부위가 담긴 또 다른 가방을 바닷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신원이 세상에 공개됐죠. 캐리어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시애틀에 살고 있던 35세의 제시카 루이스라는 여성과 27세의 오스틴 웨너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둘은 함께 살고 있던 연인이었는데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함께 살고 있던 자택이었고 이웃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빠른 수사 끝에 제시카와 오스틴을 해친 살인범이 집주인인 62세의 마이클 더들리라는 걸 밝혀냈죠. 경찰에 체포된 마이클은 죄를 시인한 뒤 처음엔 집세로 인해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였고 언성이 높아지자 끝내 자신이 소유한 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단해 캐리어 2곳에 나눠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언쟁으로 시작된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건 범행의 잔인함이 아닌 범행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어플의 게시를 받아 시신을 찾게 됐다는 데에 있었죠. 시애틀에 살고 있는 헨리라는 틱톡 유저는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랜덤 여행 어플인 란더노티카를 사용해 모험을 하는 영상을 공유했고, 그 영상 안에 헨리가 우연히도 마이클 더들리가 유기한 캐리어를 발견하는 장면이 찍히게 된 거였습니다. 해맑은 청소년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만 들리던 화면이 한순간에 유기된 시신이 든 캐리어를 언박싱하는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일은 어쩌면 오랜 시간 밝혀지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살인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묘하고 기분 나쁜 어플로 유명한 란더누티카의 명성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으며 가장 유명한 후기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분명 오래전부터 특별한 장소에 갔다 온 경험을 전시하고 그 경험을 전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저 유명한 음식점이나 카페 아니면 여행지에 다녀온 것을 인정하던 문화가 이제는 점점 누구나 경험하기 어렵고 특별한 곳을 찾기 위해 음지로 들어가야 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무모한 도전으로 바뀌고 있죠. 한 번뿐인 인생, 도파민을 자극하는 경험과 남들과는 다른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찰나의 경험을 위해 스스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은 부디 나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건 어떨까요? 동화 같으면서도 감성 짙은 이야기와 색감으로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내고 최근에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복귀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작품 중에서도 이웃집 토토로는 깊이 있는 감동으로 유명한데요. 이 이웃집 토토로의 모티브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이야기의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을까요? 빛이 힘을 잃어버린 깊은 밤, 평범해 보이는 어느 술집 앞에 길게 늘어선 검은 그림자. 그림자의 주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 초조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불안감이 감춰지지 않는 떨리는 손과 그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가방. 그 가방 안에 든 거액의 위조 지폐. 그 앞에 누군가가 들이닥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시.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한 가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남들보다 조금 일찍 학교 밖을 나선 고등학생 요시에. 요시에는 사야마시의 구청장이자 분홍 집안의 딸이었는데요. 부유한 집안, 화목한 가족. 그런 집안에서도 사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모자란 것 없이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평소 학업 태도가 불량하지 않았던 그녀의 낯선 일탈. 어쩐지 진정되지 않는 듯한 흥분한 동공과 심장박동. 그날은 바로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어서 신이 난 요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어디론가 달려갔는데요. 곧장 집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벌이기라도 할 것 같았던 그녀의 행선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빨갛게 물든 통으로 다가가는 요시에. 그것을 지나쳐 도착한 곳은 우체국이었는데요. 우체국에서 볼일을 보고 만족한 듯이 웃으며 나온 요시에.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기념 우표였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 하나를 산 뒤 다시 자전거에 올라탄 요시에. 이번에도 그녀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는데요. 요시에가 이웃 주민을 지나쳐 도착한 곳은 어느 철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요시에.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에가 철도로 향한 지 약 3시간 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오후를 지나 저녁으로 물들어가며 어두워지던 그때쯤 요시에의 집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요시에의 부모님과 요시에의 언니, 오빠들 그 5사람만이 요시에 없는 요시에의 생일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생일을 기다려온 요시에가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리 없었는데요. 처음엔 친구와 놀기라도 하겠거니 얌전히 막내를 기다렸지만 예상 범주를 훨씬 넘은 요시에. 결국 요시에의 오빠는 막내가 다치지 않았을까 염려하며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무용지물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보고 친구들도 찾아가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요시의 행적을 뒤쫓은 오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자 결국 포기하고 집에서 동생 하나 못 찾느냐는 쓴소리를 달게 들을 각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들어서기 직전 오빠는 동생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문틈에서 빠져나온 봉투 하나.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던 봉투를 주워든 오빠는 그 안을 열어보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생 수첩 하나. 학생 수첩 안에 든 익숙한 얼굴의 사진과 익숙한 이름. 요시에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요시에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기라도 한 걸까 싶었는데요. 학생 수첩과 동봉되어 있던 편지를 여는 순간 알게 된 진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현금 20만 엔을 준비해라. 학생 수첩은 요시에를 납치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품이었습니다. 편지를 보자마자 발칵 뒤집힌 요시에의 집안. 요시에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음을 알게 된 그들은 곧장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아내기엔 아직 이렇다 할 단서조차 없던 상황. 경찰이 택한 것은 현장 검거였는데요. 돈을 들고 약속 장소에서 범인과 접선. 그 순간 주위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달려들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범인과 접선하기로 한 것이 요시의 둘째 언니. 그녀는 경찰관 40여 명을 주변에 둔 채 불안한 눈빛으로 위조 지폐가 든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약속 시각은 자정.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도움받을 방법도 없는 고요하고 조심스러운 시간. 요시의 언니는 경찰들이 잠복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는 떨림을 간신히 억누르며 범인을 기다렸는데요. 정말 오기는 올까? 정말 그 사람이 동생을 해칠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 차오르는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심장고동이 귓가에 들리는 바람소리보다 커졌을 때쯤 눈앞에 나타난 낯선 인물. 어둠에 가려져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이구나. 내 동생을 납치한. 요시의 언니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을 천천히 밀어내며 동생을 구하기 위한 거래를 시작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범인에게로 다가서는 언니. 그녀가 손에 든 것은 범인이 요구한 20만 엔이 아니라 위조 지폐. 지금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동생을 못 볼지도 모르는 도박이었는데 요시의 언니는 1과 6, 성공과 실패, 두 가지 눈금밖에 없는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요시의 집안에서는 침 삼키는 소리가 쇠구슬 떨어지는 소리보다 클 정도로 새까만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 저 문을 열고 요시에가 돌아오는 것. 그때 고유의 장벽을 깨는 문소리. 누군가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던 가족들의 손은 어느새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사이 문을 완전히 열고 들어온 것은 한 낯선 남자의 모습. 요시에를 찾으러 갔던 경찰이었습니다. 어째서 경찰이 갑자기 찾아온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뒤에 가려져 있던 한 그림자. 요시의 언니가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이제야 고개를 내밀고 그녀의 얼굴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출처는 슬픔 그리고 죄책감. 자신의 실수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쳐버린 요시의 언니였습니다. 범인이 오기 전 불안을 달래기 위해 경찰과 한두 마디를 주고받았던 요시의 언니. 그게 범인에겐 단서가, 요시의 언니에겐 큰 실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잠복을 눈치챈 범인이 달아났던 것. 결국 그녀가 던진 주사위의 눈금은 1이었습니다. 비극 외엔 그 무엇도 얻지 못한 밤이 지나고 그날 후로 요시에가 돌아오길, 하다못해 범인에게서 다시 연락이라도 오길 바랐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사건 발생 사흘 후 그토록 바라던 요시에의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범인을 놓친 뒤에도 끊임없이 사건을 파고들었던 경찰들. 끈질긴 수사로 요시에의 흔적을 이잡듯 뒤졌고 결국 가족들이 바라던 대로 요시에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요시에가 있던 곳은 어느 농경지 근처의 길. 그 차가운 바닥 아래 요시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싸늘한 모래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제게 의뢰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납치된 여고생인 요시에의 인질 협상을 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이었죠.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은 건 아닌데
김영사에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애초에 문제가 처음부터 협박장을 오독한 데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보낸 협박장엔 친구가 차로 갈 테니까 그 친구와 함께 기다려라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를 본 경찰은 협상 장소에 친구인 공범이 나타날 거라 확신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아니란 추측은 빗나갔고 경찰들은 공범이라 착각한 범인이 요시의 언니와 약 12분간 대화를 나눌 때 진짜 범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협상 장소에 잠복해 있던 40여 명의 경찰이 범인에게 12분간 도망칠 기회를 제공한 거나 다름없었죠. 완벽한 초동 수사 실패. 김영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 지역 경찰은 물론 경찰청 전체가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3월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인을 잡지 못하고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 잃게 된 일이 있어 이미 경찰들의 무능력함이 증명돼 강한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의 범인을 무조건 잡아 이미지를 쇄신해야 했는데 범인이 도주 후 다음 날인 5월 4일 인근 농장에서 안매장당한 요시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범인의 몽타주가 나오지 않아 벼랑에 몰린 김영사가 끝내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일단 저는 김영사에게 경찰들이 수사했던 자료를 받아 바로 분석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 먼저 파악해야 했던 건 피해자인 요시의 부검 결과였죠. 요시에는 이미 납치를 당한 5월 1일 교살에 의한 질식사로 숨을 거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당시 입었다고 추정되는 둔상도 발견됐죠. 고로 협상하기로 한 날인 5월 3일에 요시에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고 범인은 마치 아직 요시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현장에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는데 바로 요시의 시신에서 누군가의 정액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교제하던 남자가 있던 걸까요? 아니요, 동급생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신에 저항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폭행이었다면 손과 팔같이 범인을 막을 수 있는 신체에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작은 상처도 없었고 오히려 상처는 다리 부근에 남아있다는 게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경찰은 어쩌면 요시에가 성폭행을 당하다 과도하게 그녀를 제압한 범인이 끝내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를 강간살인이라 결론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요시의 부검 결과에선 그녀의 위에 있던 음식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김영사의 말로는 그날 요시에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걸로 추정되는 음식과 부검으로 나온 음식물이 다르다는 거였죠. 요시의 위에선 토마토의 일부분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조리 실습 때 먹었던 카레엔 토마토가 없었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파악할수록 범행엔 허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인 계획 범행이라면 이렇게 충동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시에를 납치하고 밥을 먹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까지 실행한 뒤 저항해서 죽였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언제 어디서 범행이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극에 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있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범행 도중엔 위험 감수를 할 만한 어리석은 짓은 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을 납치하고 밥을 먹이고 폭행까지 한 뒤 살인 후 수습을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협박장을 두고 온다는 건 너무나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범인이 능숙하지 않은 아마추어일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 가능성은 범인의 협박장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죠. 바로 엉망진창인 문법과 맞춤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범인이 어쩌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라 말했고 김영사도 이에 동의를 했죠. 또한 피해자의 집을 알고 협박장을 두고 갔고 가족 구성원들 중 여자가 당연히 있다는 걸 알고 협상 장소로 불러낸 점을 미루어 보아 범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 보였죠. 저는 김영사에게 요시의 시신이 발견된 농장과 요시의 집을 중심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바로 일대를 수사하며 목격자들을 조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협상 장소에서 범인을 추적하던 중 범인의 냄새를 쫓아가던 경찰견이 냄새가 끊겨 마지막 추적 장소로 파악됐던 돼지 축사에 가게 됐죠. 그곳은 요시에가 학교를 다니던 통학로에 위치해 있기도 했습니다. 추적이 끝난 마지막 장소인 만큼 이미 축사 관계자들의 신문은 끝난 상태였지만 저는 다시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최근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보진 못했다던가 누군가 갑자기 출근을 안 했던 일은 없는지 알아내려 했는데 그러던 중 축사 관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이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축사에서 쓰던 삽이 사라졌었습니다. 요시의 시신이 처리된 방식이 안매장이었기 때문에 삽이란 도구가 사라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관리자에게 정확하게 언제 사라졌는지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관리자는 정확한 일자까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범인이 요시에를 살해 후 이 축사에서 삽을 훔쳐 시신을 처리했다던가 아니면 축사 관계자들 중에서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생기긴 했고 저는 김 형사에게 요시에가 발견된 일대에서 버려진 삽이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혹시 요시에의 집에 협박장을 전하기 위해 온 범인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을까 일대의 목격자들을 조사했는데 그러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실종 당일 요시의 집 앞에 전동 3륜차가 있었다는 걸 전해 듣게 됐습니다. 심지어 얼마 안 가 또 다른 주민은 전동 3륜차에 탄 남성이 요시의 집 위치를 물었다고 말했죠. 호리호리한 남자였어요. 머리통이 작고 한 30대 정도로 보였죠. 더 적었을 수도 있고요. 전동 3륜차는 농가가 있는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보였는데 물론 제가 갔던 돼지 축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증언들은 점점 돼지 축사를 향해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전 뭔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퍼즐이 많을 것 같았고 어딘지 수사 방향 또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느낌은 김 형사로부터 어느 밭에서 사라진 삽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삽 손잡이 부분에 묻어있던 기름도 축사에서 주로 쓰던 식용 기름이었고 삽에 남아있는 흙도 요시에가 발견된 농장의 흙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수사 방향은 축사로 향했습니다. 흩어져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신문이 끝났던 축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축사 일대에 사는 주민들을 취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함정님, 현지경찰 쪽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가족들까지 능멸한 범인이 잡히게 됐습니다. 사이타마 특별수사본부가 체포한 범인은 이시카와 가즈오. 당시 24세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사 방향의 중심이 된 돼지 축사의 직원이었죠. 또한 21명의 축사 관계자들 중 이시카와만이 요시의 시신에서 나온 정과 같은 B형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문법이 엉망인 범인의 협박장은 범인의 교육 수준을 추측할 수 있게 했는데 이시카와가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확인된 그의 조퇴 신청서에 협박장에서 보였던 것과 유사한 실수들이 보이기도 했죠. 이시카와를 범인이라 확신한 경찰은 20일 동안 강도 높은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60년대에 일어난 일인 만큼 용의자의 권리나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취조였을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이시카와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지만 경찰은 석방 직전 강도와 살인, 시체 유기의 혐의를 모두 적용해 다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죠. 다시 체포돼 신문을 받게 된 이시카와는 끝내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요시에를 가늠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시의 시신과 함께 발견되지 않은 그녀의 책가방을 매설한 장소까지 약도로 그려 알려주기까지 했죠. 실제 이시카와가 자백한 장소에선 요시의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시카와는 공범이 있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가방에서 찾지 못했던 유품들 중 하나인 요시의 만년필과 손목시계에 대해서 추가 자백을 해 경찰이 그의 집에서 그녀의 나머지 유품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시카와는 6개월 뒤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으로만 봤을 때 어린 요고생을 욕보이고 가족들 품에서 영원히 이별시킨 비극적인 사건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시카와 측은 항소를 했지만 이는 그저 사형이란 형벌이 지나치다는 마지막 주장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는 이시카와의 마지막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카와는 자신의 항소로 인해 열린 1심 공판에서 자백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그들이 심은 허위 증거로 인해 자백을 강요당했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 말했죠. 이시카와의 자백으로 내려가던 살인사건의 서막은 지금까지 나왔던 경찰과 검찰의 주장으론 이시카와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협상 장소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증인은 이시카와의 목소리와 범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증언을 했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전동 3륜차에 탄 남자를 봤다고 한 증인 또한
그때 봤던 남자와 이시카와의 두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면엔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 만한 사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밝혀지는 진실들은 잔혹한 사건을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적 공방으로 바꾸었죠. 일단 이시카와의 변호사 측은 경찰이 이시카와의 자백으로 찾은 유품들이 모두 날조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초반에 수배하던 손목시계와 후에 찾게 된 손목시계의 브랜드와 분명히 달랐고 발견된 만년필 또한 요시에가 학교에서 쓰던 것과 다른 잉크가 들어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후 협박장의 필적 감정에서 유명한 일본어 학자는 해당 협박장은 피고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시카와의 일본어 능력으로는 협박장에 적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이시카와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목시계는 수사관이 목록을 작성할 때 이를 위해 견본으로 가져왔던 상품의 일련 번호를 적은 실수였고, 만년필은 피해자가 실종당한 뒤 사건과 무관한 누군가가 잉크를 보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죠. 또한 협박장에 대해선 일본어 학자의 감정 내용을 전문적인 소견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1974년 10월 31일 이시카와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후 여러 번 재심 청구를 해왔지만 모두 기각이 됐죠. 그리고 31년 후 가석방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50여 년의 법적 공방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말 이시카와가 범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경찰은 1963년 3월에 일어난 요시노부 유괴 살인 사건으로 무능력함을 전 국민에게 인증해 민심을 잃은 상태였죠. 경직되고 비효율적이기 짝이 없는 일본 경찰은 그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책임을 떠안고 사임을 했고 이후 민심을 되찾을 기회를 찾다가 나카타 요시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이 어쩌면 민심에 쫓기던 일본 경찰이 억울한 이를 잡아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건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초동 수사와 속속들이 밝혀지는 수사의 허점, 그리고 특히 유일한 용의자였던 이시카와가 천민인 부라쿠민이었다는 게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죠. 당시에도 일본 국민들은 이시카와가 차별받던 부라쿠민이기에 경찰이 이 사건을 구실로 부라쿠민을 탄압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얽힌 시원치 않은 여담이라면 바로 신비하고 기묘한 분위기로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이웃집 토토로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는 거죠. 피해자인 요시에의 절단된 시신을 목격한 그녀의 언니가 쇼크로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고양이 도깨비와 큰 너구리를 만났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웃집 토토로 속 주인공인 사츠키와 메이 자매가 바로 요시에 자매의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브리 스튜디오 측의 피셜로 해당 사건과 애니메이션 속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저 사건이 모두 한적한 시골이라는 것과 자매가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으로 심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엮어낸 흥미롭기만 한 도시괴담이었던 거죠.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저 무고한 생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가족들도 지워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 훗날 만일 유일한 용의자인 이시카와의 무죄까지 입증이 된다면 이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는 하나가 아닌 둘이 될 것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 왕게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정체 모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오직 휴대폰 문자 한 통으로 친하지도 않은 학생들끼리 스킨십을 시킨다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당장 없애버리라고 한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을 내리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목숨을 앗아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정말 만화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어느 바닷가 근처, 그곳에는 3명의 사이좋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인 여성 1명과 어린아이 2명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디선가 울리는 요란한 알림음, 성인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이었죠. 여성은 휴대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데 메시지를 확인한 여성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무언가 때가 됐다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어느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도 순순히 여성을 따라 나섰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평범한 모텔. 이윽고 키를 받아 셋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서는 딱히 큰 소리 없이 몇 차례 수근거리는 소리와 약간의 물 흐르는 소리만 났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이 열리는데 모습을 보인 건 성인 여성 한 명뿐. 그 뒤로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영사의 연락을 받고 전북에 위치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외진 곳에 있는 모텔이었는데 현장에서 만난 김영사는 한 객실 방문 앞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죠. 뭘 보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윽고 김영사가 모텔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김영사가 한 경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엔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는데 아이는 미동도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은 모습으로 숨져 있었죠. 하지만 놀랄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텔 방에 딸린 화장실 바닥엔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채로 마찬가지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또 다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둘은 묘하게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혹시 자매인가요? 네, 일단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정황상 그곳은 살해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두 아이의 목숨을 무참하게 뺏어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이 벌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죽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단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아이도 화장실에 누워있는 아이도 모두 마치 막 잠을 재운 것처럼 머리카락도 옷도 누워있는 자세도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거죠. 범인이 누구든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체를 정리한 모습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과 죄책감이 보여요. 저희는 시체를 방치하고 떠난 범인이 아이들의 양육자 내지는 보호자 중 하나일 거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 일단 아이들의 사망 시각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후 범인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만약 범인이 부모 중 하나라면 아이들을 죽이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이어진 수색 작업. 저희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어진 해안가를 조사하던 중 탐정님, 저기. 어둠을 뚫고 보이는 불빛 하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불빛은 공중 화장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흘러나오는 건 불빛만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저희는 천천히 공중 화장실 안으로 잠입했고 이내 화장실 칸에 숨어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게 됐죠. 바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모습의 30대 여자. 여자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들의 엄마이자 그 아이들을 살해한 무정한 범인이었습니다. 엄마 권 씨는 우리가 범행에 대해 묻자 크게 부인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게 왔다는 것처럼 처연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했죠. 권 씨는 즉각 체포된 뒤 인근 경찰서로 옮겨졌는데 저희가 권 씨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이들을 죽였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권 씨의 대답은 저희를 황당하게 만들었죠. 저는 지령이 오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대로 따라야 모든 게 끝난다고 해서 제 손으로 제 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권 씨는 저희에게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종교의 이름은 바로 기계교. 생전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저희는 권 씨가 말한 종교가 수많은 사이비 중 하나이고 이 사건이 그릇된 믿음으로 인한 또 다른 비극일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권 씨는 생활고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계교를 믿게 됐다고 말했는데 기계교의 신도로서 했던 일은 단 두 가지였죠. 하나는 기계교에 주기적인 헌납을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매일같이 문자를 통해 오는 지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런데 취조 과정 중 두 딸을 살해한 것도 권 씨가 받아온 수많은 지령들 중 하나였다는 게 밝혀지며 저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문자 내용대로 그대로 행동한 거죠? 그 문자는 교주님이 보내주신 거고 그대로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권 씨는 기계교의 교주가 보내는 문자를 신의 계시이자 삶의 지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딸의 살인에 권 씨가 말한 종교의 영향이 컸다는 걸 확인한 후 그 기계교란 단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권 씨의 증언을 제외하면 기계교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세상에 없는 흔적을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탐정님, 어쩌면 권 씨에게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어쩌면 이 모든 게 권 씨의 망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에겐 어떠한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녀의 지인들을 만나 조사해봐도 평소 권 씨에게서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만 들을 뿐이었죠. 직업도 있고 멀쩡했어요.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던데요? 한 지인은 권 씨가 전북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인들의 증언들 중 단 한 가지 미심쩍은 점은 권 씨가 얼마 전부터 연락이 끊겨 교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권 씨가 기계교에 빠진 시기와 맞물려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가 정말 기계교에 빠져 있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동안 권 씨가 받아온 문자 지령들이었죠.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해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권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령하는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들은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권 씨가 막 기계교에 들어가 받은 문자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은 김치찌개를 먹어라. 오늘은 다른 길로 다녀라. 애들 학원은 보내지 마라. 등등 어쩌면 따를 수 있는 수준의 지령들을 받았죠. 하지만 문자 내역들을 보면 지령의 수위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 씨의 일상을 완전히 손에 쥔 지령은 한 달 동안 애들에게 하루에 라면 하나만 주고 아무것도 먹이지 마라. 남편 밥 차려주지 말아라. 애들에게 고춧가루를 한 스푼씩 먹여라. 애들을 한 달 동안 씻기지 말아라. 애들과 함께 노숙을 해라. 라는 상식선을 완전히 벗어나 범죄로까지 보이는 행동을 지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자를 확인하던 저는 더욱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령들이 대부분 애들을 향해 있어요. 애들이요? 바로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건 대부분 권 씨의 딸들인 지령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궁극적으로 지령이 통제하고 싶었던 사람은 권 씨가 아닌 아이들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들게 됐죠. 그리고 권 씨가 마지막에 받았던 바로 그 지령, 애들을 죽여야만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수 있다. 당장 애들을 죽여라는 비극적인 문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지령은 범행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 벗어나기 위해선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뿐이었다며 괴로워한 권 씨. 그렇게 모텔에서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내고 자신도 아이들을 뒤따라가려다 실패한 후 도망쳐 공동 화장실에 숨어있던 거였죠. 권 씨는 기계교에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벗어나고 싶었음에도 끝까지 그 지령을 수행할 정도로 무의식조차 이 종교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거였죠. 저희는 이 기괴한 사건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선 어떻게든 기계교에 대해 알아야만 했고 권 씨에게 그렇다면 기계교를 어떻게 알게 돼 무슨 경로를 통해 들어가게 됐냐고 물었는데 그때 권 씨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양 씨를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양 씨도 그 지령을 받은 뒤 일이 잘 풀렸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양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양 씨는 권 씨의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권 씨가 직업도 있고 4년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정상이었다고 증언한 인물이었고 동시에 허위 증언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양 씨는 저희에게 권 씨의 직업에 대해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양 씨가 권 씨와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저 착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넘겼죠. 하지만 종교를 권하고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방의 직업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 씨가 한 거짓말 하나가 더 드러나게 됐는데 권 씨는 분명 저희에게 양 씨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두 기계교를 따라 일이 잘 풀린 덕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양 씨에겐 직업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양 씨에 대한 커다란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 권 씨의 입에서 양 씨와 그 당시 양 씨의 애인이었던 남자가 기계교의 지령에 따라 죽은 아이들을 학대했었다는 말이 나와 수사 방향을 양 씨에게로 돌리게 됐습니다. 양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실은 아주 허무하게 탄로났습니다. 양 씨에게 개통된 휴대폰이 2개라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고 그중 하나가 권 씨에게 비극을 불러온 지령의 실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대체 왜 양 씨는 권 씨를 자비도 없는 지옥으로 끌어내린 걸까요? 이 사건의 원인인 기계교는 실체가 없는 그저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쓰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건 양 씨였죠. 과연 양 씨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졌지만 양 씨의 추악한 행동의 변명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무했고 그 때문에 더욱 비통했습니다. 그 집 큰딸이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집까짓게 우리 아들을 무시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죠. 양 씨의 범행 동기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공부를 잘하던 권 씨의 큰딸을 질투해 그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시작한 일이 무서운 줄 모르고 불어나 커다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죠. 양 씨는 처음부터 권 씨가 어수룩한 성격임을 알고 접근했는데 그 당시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고 약해졌던 권 씨의 마음을 기계교란 종교를 만들어내 현혹시키게 된 거죠. 실제로 권 씨는 양 씨를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알고 있었고 그녀를 동경했었습니다. 그렇게 양 씨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된 권 씨는 양 씨 명령대로 딸들을 학대하고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 바쳤죠.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양 씨가 교주로 위장해 내린 지령에 권 씨뿐만 아니라 죽은 아이들도 세뇌됐었던 겁니다. 권 씨의 추가 자백에서 아이들 또한 기계교의 존재와 지령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엄마인 권 씨가 지령을 따라 자신들을 살해할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10살짜리 큰딸은 물에 들어가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엄마의 말에 스스로 모텔 화장실에 있는 욕조 안에 들어갔다고 권 씨는 말했습니다. 종교라는 허울에 세뇌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끝내 자신의 딸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권 씨는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진실로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양 씨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양 씨는 끝까지 자신은 권 씨를 협박하지 않았다. 모두 권 씨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죄가 없다 버텼지만 2년이란 시간 동안 권 씨를 세뇌했고 심지어 살인 전 권 씨에게 교살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계속 보라고 명령한 문자 내용이 확인돼 살인 방조 및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데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극한의 상태에 놓인 사람일수록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선택으로 인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잘못된 선택의 순환고리에 갇혀 빠져나오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이죠. 권 씨가 저지른 죄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끔찍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완전히 잠식돼 모든 걸 놓게 됐을 것입니다. 실제 경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조사하는 내내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으며 문자로 오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보였다고 하죠. 그 극한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언제나 일정 수준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와 괴로운 상황은 수사때때로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끔 내 정신 상태를 다시 양호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들을 찾아 준비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 매개체는 나의 가족, 친구, 반려동물이 될 수 있고 특별한 기억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아니면 내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정신을 맑게 만들어주는 특정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이 됐든 나를 극한의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고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나의 선택이지만 행여 그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진 이들을 위해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8년)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인터넷 방송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속에 보이는 건 단 한 명의 여성. 여자는 홀로 화면에 나와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고 말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웹캠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의아함을 느낀 건 방송 시간이 무려 10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 화면 앞에서 몇 시간 동안 미동 하나 없는 여자를 보고 네티즌은 혹시 여자가 죽은 건 아닌지
본인들이 지금껏 시체를 보고 있던 건 아니냐며 기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12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여자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그녀가 그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이한 방송은 이제 시작이 나타남없었는데 어딘지 멍하고 공허한 여자의 얼굴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피켓들 때문이었죠. 그 피켓에는 처음 봐선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와 문장들이 적혀 있었는데 천천히 그 글자들을 정리해보면 곧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 살려. 피가 몇 시간째 한없이 쏟아진다. 20시간을 1초도 안 재우고 의식을 잃게 함. 피켓으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 피켓 안의 글자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두통, 악랄, 보복, 경정, 피. 그녀는 굉장히 지친 기색이었고 며칠째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은 행색이었는데 본인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고발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웹캠으로 방송을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조 요청은 2023년 현재에도 꾸준히 진행 중인데 그럼 왜 그동안 그 누구도 그녀의 SOS 신호에 답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게 맞을까요? 이거 보세요, 탐정님. 이 여자 진짜일까요? 저는 김영사로부터 몇 년간 인터넷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던 여자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방송이 처음 시작된 건 2008년. 김영사가 말하기로는 여자는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처음 그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미국의 어느 익명 사이트의 네티즌들이었다고 하죠. 미국의 네티즌들은 24시간 동안 자신을 중계하는 여자에게 흥미를 느꼈고 이내 그녀 옆을 가득 메우고 있는 피켓에 관심이 쏠렸는데 그들은 피켓에 쓰인 글씨 하나하나를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방송을 보는 저희는 별다른 번역 없이 피켓 안에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글자가 한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김영사는 피켓에 적힌 문장의 뜻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 일단 악랄, 머리, 왼쪽, 속임, 공격, 대소변, 뼈, 비명횡사 등 글이 이어지지 않는 단어로만 나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문장이라고 해도 부서지게 한 후 움직이게 함, 눈썹뼈 공격, 자는 척 속임, 더 속임, 2시간마다 돌아 누울 때까지 다리 당기게 함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뜻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글은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긴급한 도움 요청인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켓들 중 단연코 자주 등장하고 눈길을 끄는 단어가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베리칩, 경정피,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였죠. 그리고 그녀의 방송 화면을 분석해 나가던 중 저희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탐정님, 이 여자 2007년부터 활동했나 본데요? 바로 여자가 2007년 자신이 당한 일들을 고발해온 블로그를 찾아내게 된 거죠. 게시물은 4월 4일부터 여자가 1995년부터 겪어온 이야기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올라온 게시물이 2000여 개. 저희는 여자가 수년에 걸쳐 올린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물론 블로그에 기록된 글도 피켓에 적힌 문장만큼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였지만 그녀가 초기에 올린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본 후 다시 방송에 나온 피켓 속 단어와 문장을 확인한 결과 그 의미가 점점 파악되기 시작했죠. 여자가 올린 글을 분석한 바로는 1997년 여자가 연남동에 거주할 당시 앞집에 앞에 자전거를 세워뒀던 여자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고 그때 부패 경찰인 P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신고로 파출소에 갔던 기억이 억울해 그 후 P를 만났을 때 화풀이로 욕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경찰 P의 스토킹이 시작됐다는 거죠. 99년 여자는 신수동으로 이사를 갔지만 P는 거기까지 여자를 쫓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 피곤해 잠에 들었다 그녀는 왼쪽 발목 복사뼈에 통증을 느껴 깼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집 발코니 창문이 뜯겨 있어서 누군가 침입했었다는 걸 알게 됐고 P가 자신이 자는 사이 집에 들어와 베리칩,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인드 컨트롤 무기를 자신의 몸속에 이식했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 스캔, 계산 등의 기능이 있는 베리칩은 흔히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의 기능을 하지만 여자는 이 베리칩으로 피가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어딜 가든 알 수 있고 자신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 재울 수도 깨울 수도 있다고 말이죠. 여자는 그 후로 피의 괴롭힘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가 자신의 화장품 안에 독극물을 넣어 피부가 벗겨지게 만들고 심지어 음식 안에도 주기적으로 독극물을 넣어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2000년대 말 피를 피해 다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피는 역시나 그곳까지 그녀를 쫓아왔고 욕실 세면대를 부수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여자는 연희동으로 이사를 갔고 다시 피를 마주쳤지만 그때부터는 파출소에 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와 같은 경찰들은 피와 한통속이었고 자신의 민원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피는 여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자에 대한 질 나쁜 소문과 오명에 가까운 거짓말들을 퍼뜨려 여자를 고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여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를 이주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피가 여자에게 삽입한 베리칩으로 인해 각국의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다시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연희동으로 이사하게 된 여자는 자신이 피로 인해 당한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희동 집 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에게 위협당하는 자신의 24시간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기록했죠. 집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피의 주거 침입을 잡기 위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밝힌 건 2012년에 올린 청와대에서 도보 1분 거리로 이사를 했다는 게시글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자는 블로그와 유튜브에 자신의 기록을 멈추지 않고 올리고 웹캠을 통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이어나갔죠. 그런데 저희는 그녀의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의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방송 속 여자는 대부분 잠에 들어있는 모습이 전부였다는 거였죠. 잠을 자지 않는 시간에는 피켓에 반복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적거나 부패 경찰인 피의 존재를 조금 피력할 뿐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거나 겪은 일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잠을 많이 자는 것 또한 모두 피의 소행이라고 말했죠. 바로 피가 자신의 몸에 심은 베리칩으로 자신의 정신을 조종해 잠에 들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심은 후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한다는 게 말이죠. 말도 안 돼요. 스토킹보다 국보법 위반으로 잡혀가겠는데요. 이 점에선 저도 김영사에게 동의했는데 애초에 사람의 정신을 해리성 인격으로 나누어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베리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는 피가 10여 년 동안 베리칩을 이용해 자신이 피말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여자는 피가 자신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가 혼자 사는 여자인 자신을 우습게 보고 상속받은 거액의 돈을 빼앗기 위해 집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녀는 블로그에 피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영상과 피와 한통속인 경찰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주변을 맴돌며 침을 뱉고 모욕한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피가 마인드 컨트롤 무기, 즉 베리칩을 넣은 팔목과 다리에 수포가 올라오고 피부가 짓무른 사진을 게시하고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스토킹으로 입은 상처를 찍은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죠. 뭐죠? 화면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자가 블로그에 올린 영상들 중 피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며 올린 영상 안에선 그 누구도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설치한 방 안의 CCTV 안은 텅 빈 방만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여자의 기구하고 기괴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중 어느새 네티즌들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그녀에게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언급하는 베리칩의 칩과 처음 영상이 올라왔던 사이트 이름인 포첸의 첸을 합쳐 칩첸으로 여자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매일같이 악몽과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칩첸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녀를 향한 시선은 당장 피에게서 칩첸을 구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그저 지나가는 인터넷 관심 종자거나 치료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칩첸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 중 뭐 하나 시원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하나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칩첸이 올린 블로그 글을 분석해 나가던 중 저희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녀가 자주 쓰는 단어와 반복되는 스토킹 레파토리, 피해에 대한 고발 내용과 갑자기 자주 올라오기 시작한 일반 경찰들의 사진들도 칩친의 패턴 중 하나였지만 저희의 주목을 끈 건 바로 초기의 글과 근래까지 기록되는 글에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칩친의 증상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엔 그래도 그나마 연결되던 문장과 문장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단어로만 나열되는 양상이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번 읽으면 의도한 바를 추측할 수 있었던 초기의 게시물과 다르게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일수록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칩첸이 무슨 종류로든 도움이 절실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녀가 인터넷상에 출몰한 지 10년이 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한 네티즌을 통해 칩첸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집 주소가 인터넷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분명 그동안 칩첸의 거주지를 알아내려는 네티즌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올렸던 게시물 내용으로 추측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주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질 뻔한 칩첸의 집 주소를 한 네티즌이 파악하고야 만 겁니다. 그 네티즌은 일단 칩첸이 마지막으로 이사했다던 동네로 지역을 축소시켰고, 그 안에서 칩첸이 평소 피해 동료인 경찰들에게 감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고 고발하기 위해 찍어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물과 골목길을 취합해 칩첸이 거주하는 곳을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그 네티즌이 유력하게 추정한 칩첸의 거주지는 그녀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에도 자주 등장했던 건물이었던 빌라의 2층이었죠. 물론 이런 세세하고 한 사람의 사생활을 캐내는 분석들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아낸 네티즌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그 당시 진심으로 칩첸을 걱정해 그녀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찾아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정말 칩첸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구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피해 실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겠다고 폭로와 방송을 시작했던 사람이 메일과 댓글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의 손길은 전부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네티즌들은 칩첸에게 당장 경찰을 보내거나 직접 도우러 가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가 그녀에게서 블로그에 기재된 폭로글과 별반 차이 없는 답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방송에서 칩첸에게 질문만 했을 뿐인데 바로 강퇴된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 몇 년 동안 한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던 일부 네티즌들이 그녀의 거주지에 집착하게 된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에도 칩첸은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칩첸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이제 그녀가 10년이 넘도록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이거나 지독한 망상병을 앓고 있다고 좁혀진 판국이죠. 실제 그녀가 오랫동안 블로그와 방송을 통해 보여온 양상들은 이 모든 게 조현병에서 비롯됐다는 걸 입증하기도 했는데, 베리칩과 같은 생체에 심는 칩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마인드 컨트롤로 잠을 잔다는 것도 그저 불규칙적이고 산발적인 기면증의 증상과 일치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현병은 당장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극도로 부정하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것은 그저 망상병 환자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적으로 계속 똑같은 주장을 인터넷에 해왔다는 게 아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그 긴 시간 동안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한 시스템의 실패고 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칩첸이라고 불리는 한 여성이 본인이 정말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 해왔던 SOS 신호에 답을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살생,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회에선 살생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대가로 살인죄 내지는 살인미수의 혐의로 벌을 받는데, 한 남자가 취조실에 앉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2명의 노숙자를 망치로 잔인하게 때려 죽인 혐의로 체포됐던 거였죠. 그렇다면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는 무생물을 죽인 대가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2월 한 남자가 마네킹을 죽인 대가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냐는 경찰의 물음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인 건 마네킹이었는데요.
그날 남자가 죽이려고 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바다주 최고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 도시인 만큼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이지만 여느 도시처럼 밤이 찾아오면 온 거리가 조용해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골이 시릴 만큼 싸늘한 2월의 새벽, 해가 뜬 시간 동안 바쁜 일상을 끝마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될 하루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거리엔 지나가는 사람도 자동차도 찾기 힘들었는데 보이는 거라곤 도로를 가로지르는 길고양이들과 오늘 하룻밤을 버틸 곳을 찾는 노숙자들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기만 한 교차로 위에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는 가로등 아래로 한 사람의 그림자만 보이기 시작했죠.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 남자는 손에 비닐봉투 하나를 든 채 텅 빈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집요하게 서성이는 것 같기도 했죠. 그때 어디서 온 건지 모를 남자의 머릿속엔 오로지 하나, 자신의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대한 분풀이를 할 대상을 탐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할 정도로 화려한 도시 속에서 더욱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 그의 우중충한 일상은 활기가 넘치는 환한 대낮보다 어둡고 음침한 밤이 어울렸죠. 낮에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던 남자는 밤에라도 무엇으로든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내 손으로 좌지우지되는 비틀린 통제감,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욕망을 감추고 있던 그는 그렇게 어두운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 욕망을 터뜨리기 위해 걷고 또 걸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딱 좋은 먹잇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텅 빈 교차로 구석에 놓인 꽃무늬 담요. 낡고 해진 부츠 끝이 살짝 보이는 담요 아래엔 분명 잠들 곳을 찾아 몸을 누인 노숙자가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연고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간 노숙자들은 형체없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 찬 남자에겐 더없이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고 알맞은 사냥감을 발견한 남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없는 꽃무늬 담요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1분, 2분, 5분. 시간이 지나도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는 이가 확실하게 잠이 든 건지 가까이 다가가도 깨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드디어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남자는 숨죽이고 천천히 꽃무늬 담요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욕구를 표출시킬 최상의 타이밍을 찾는 남자. 그렇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발치에 있는 담요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남자는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비닐 안에서 나온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건 위협적인 느낌의 망치. 꺼낸 망치를 하늘 높이 지켜올린 남자는 그대로 담요 아래로 살짝 나온 머리 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는데 한 번, 두 번. 있는 힘껏 망치를 휘두르고 있을 때 남자는 뭔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망치를 내리칠 때 느껴지는 감각은 아주 딱딱했는데 원래대로라면 담요 아래로 퍼져야 했을 피가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거라곤 사방으로 날아가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 뿐이었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고 이내 재빠르게 꽃무늬 담요 곁을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요에서 멀어졌죠. 하지만 남자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도 전에 이미 때는 늦었었습니다. 겉으론 태연하게 걷고 있던 남자의 머릿속에 켜진 경고등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죠. 자리를 뜨려고 했던 남자의 주변으론 순식간에 경광등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7년 1월 4일) 라스베이거스 한 교차로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46세 데니얼 알데이프로 해당 지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피해자의 시신은 교차로 구석에서 담요가 덮인 채 발견이 됐는데 마치 으깨진 것 같이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종종 데니얼과 자주 마주치고 같은 지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데니얼의 시신이 발견된 곳을 평소 그가 잠을 청하던 장소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엔 어떠한 CCTV나 그날 그 자리에서 데니얼이 자고 있던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죠. 여타할 증거나 증언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려고 했을 때 함정님, 부검 결과 살인에 사용된 흉기는 망치 같다고 합니다. 데니얼을 해친 둔기는 바로 망치. 시신엔 2개 이상의 외상이 발견됐고
저희는 다소 원초적인 흉기 선택과 살해 전에 강도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과도할 만큼 지나친 살해 방법을 보고 어쩌면 데니얼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지른 복수 내지는 분풀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를 알고 있던 노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데니얼에겐 어떤 원한 관계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가벼운 시비가 있었던 적도 없었죠. 수사 방향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무작위적인 묻지마 살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그 후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목격자나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차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미해결 사건이 된 채 시간만 흘렀죠. 그런데 한 달 뒤 저희는 사건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을 찾게 됐습니다. 함정님, 데니얼 알데이프와 똑같은 외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2월 3일 같은 교차로에서 60세 데이비드 던이란 남성이 데니얼과 똑같은 두부 외상을 입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죠.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범행 도구는 망치인 것으로 짐작됐고 범행 장소 또한 동일하게 CCTV 사각지대인 곳이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도 데니얼과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 저희는 이 사건이 노숙자들을 노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인정사정 없는 범행 흔적에 비해 범인은 비교적 치밀했던 건지 두 번째 범행 후에도 목격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 번째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는데 시신에 나타난 지나친 폭력의 흔적은 노숙자에 대한 혐오와 범인의 내면에 내재된 분노가 과다하다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는 범인이 빠른 시일 내에 알맞은 목표물만 나타난다면 곧바로 범행을 저지를 거라 확신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범인을 유인한 덫을 설치해야겠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저희는 세 번째 피해자가 될 사람을 만들어 범인을 유인하기로 했죠. 범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교차로에 노숙자로 보일 만한 옷과 신발, 모자를 씌운 마네킹을 눕히고 담요로 덮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실시간 CCTV를 설치했죠. 저희는 CCTV를 모니터링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길거리를 나올 범인을 기다렸습니다. 범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함정 수사가 길어질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런데 저기 누가 오는데요? 그런 각오가 무색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링하고 있던 CCTV 화면에 낯선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하얀색 비닐봉투를 든 남자. 남자는 담요로 덮어둔 마네킹 주변을 일정한 간격을 둔 채 빙 돌더니 이내 들고 있던 비닐봉투에서 무엇인가 꺼내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망치였죠. 오른손에 망치를 든 남자는 그대로 마네킹 가까이 다가가 머리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망치로 마네킹을 부수던 남자는 불현듯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지 갑자기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 모습을 모두 감시하고 있던 경찰은 남자가 도망치기 전 현장으로 출동해 마네킹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은 남자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세인 쉰들러.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에 둘러싸인 셰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두 건의 노숙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셰인을 연행했고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했는데 그 결과 그는 몇 달 전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왔고 그 전에 살았던 베이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던 이력을 확인했죠. 심지어 해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셰인의 어머니였죠. 셰인에게 심각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확인한 저희는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취조실에 들어간 셰인은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쳤다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마네킹이었잖아요. 난 그게 마네킹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담요에 덮인 게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라는 걸 알고 망치로 내리쳤다는 거였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할 고의성 없이 마네킹을 상대로 저지른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건 함정 수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수법이었죠. 어떻게 담요를 들춰보지도 않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냐는 물음에도 셰인은 그냥 알았다, 당연히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다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했죠. 그는 옷주머니에 두 손을 꽂은 채 계속해서 사람이었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다, 그냥 장난이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심지어 나중엔 망치로 내려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는데 저희는 셰인이 노숙자를 공격해 살해한 범인이라 확신했지만 정말 만약에라도 셰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처럼 보이는 마네킹을 산산조각 낼 정도로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또 그걸 무기까지 소지하고 다니며 분풀이할 실행력까지 있는 사람을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어떻게든 교차로 노숙자 살인 사건과 셰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가 범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압수한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게 됐는데, 지난 11일 사건이 일어난 교차로에서 셰인이 직접 찍은 그의 셀카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게 확인됐던 거였죠. 실제 이 사건에서 셰인 쉰들러는 2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셰인의 관계와 살해 동기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했고, 휴대폰에서 나온 셀카도 장소만 같을 뿐 사건 당일 찍힌 사진도 아니었기에 증거로 채택되긴 어려웠죠. 그러나 살인 혐의와 함께 제기됐던 마네킹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는 공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CCTV 기록을 확인한 배심원은 셰인이 공격한 게 마네킹이긴 하지만 그가 마네킹인지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고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셰인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의 형량 거래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지금도 마네킹을 공격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노숙자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경찰의 치밀한 함정 수사가 성공해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무생물인 마네킹에 대한 살인미수가 입증돼 징역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장 앤드류 윌 씨는 이 결과에 대해 셰인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거리를 떠난 건 지역사회에 좋은 소식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보이는 폭발적인 폭력 행위와 무생물이나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분풀이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의 합리적인 처분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어느 호텔 방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 호텔 체인은 세계적인 호화 호텔로 영화 나홀로 집에도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그 호텔에서 발견된 여성이 어느 나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그 어디에도 거주했거나 가족이 있다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유령이었다는 거죠. 호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인 이비는 불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투숙 중인 고객들 중에 아직도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고객은 5월의 마지막 날 체크인해서 이미 나흘째 2805호에 투숙 중이었는데, 그렇다고 당장 객실로 가서 밀린 숙박비를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비가 일하는 곳은 각 나라의 왕과 왕비와 세계적인 락스타들이 찾는 5성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숙박비 문제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순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비는 호텔의 명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럴 문제가 있을 시를 대비해 있는 알림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2805호에 설치된 TV 화면에 1층 프런트 데스크에 연락을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거였죠. 그런데 아무리 TV에 메시지를 보내도 2805호에선 연락이 없었고, 이대로 직접 객실로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비를 2805호로 가지 못하게 막은 건 단순히 손님의 프라이버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텔 안에 떠도는 문제의 고객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2805호엔 젊은 여성이 혼자 투숙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짧은 머리에 파란 눈, 그리고 늘 검은색 옷을 입고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나흘 동안 거의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외출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호텔에 있는 직원들 모두 그 여자와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녀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가 외출한 시각에 2805호를 청소한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선 그 흔한 칫솔이나 화장품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쓰레기통에서도 일회용품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죠. 하루도 아니고 나흘 이상 여행을 하는 내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시간과 돈에 쫓기는 배낭여행이 아닌 최고급 호텔에서 묵는 럭셔리 여행에서 말이죠.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특히 청소를 했던 한 직원은 객실에서 발견한 여자의 옷 중에서 라벨이 붙어있는 옷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거된 상태였다고 말했고, 옷가지들 중엔 상의와 겉옷은 있었지만 하의는 그녀가 입고 외출하는 것 외에 없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수상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미세하게 간질거리는 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어딘지 붕 떠 있는 것 같아 더 눈길이 가는 그 여자. 여자의 문 앞에는 언제나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는데 이비는 갈등하다 이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 숙박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호출했고 호출을 받고 온 보안요원은 곧 2805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는 순간 노크 소리가 방아쇠가 된 것처럼 복도를 채우는 총성. 총소리는 분명 2805호에서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보안요원은 겁에 질렸고 1층 보안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호출을 받고 나타난 보안요원들은 가져온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쏜 거야? 무슨 소리야? 여긴 여자 혼자 쓰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의문을 품은 보안요원들이 드디어 2805호를 열었을 때 굳게 닫혔던 문틈 사이로 매캐한 악취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바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김영사의 연락을 받고 간 곳은 이미 사인이 99.9% 극단적인 선택이라 결론이 난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위치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플라자 호텔에서 한 여자가 사망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페어게이트. 제니퍼는 투숙 중이던 2805호에서 한 손에는 반자동 권총을 쥐고 이마엔 총상이 난 채로 침대 위에서 발견됐죠. 플라자 호텔의 주요 고객은 각국의 귀빈들이기에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모든 층의 객실 문이 이중 잠금이 가능했는데 객실에서 난 총소리를 듣고 문을 연 보안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니퍼의 객실 또한 당시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몸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 단순히 집을 떠나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긴 했지만 출동했던 김영사는 제게 사건 현장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니퍼의 죽음에 의문점이 생겼다고 말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2805호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제니퍼의 시신을 본 순간 이건 타살 사건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니퍼가 권총을 쥐고 있는 모양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일반적인 방향이 아닌 반대로 총을 쥐었는데 엄지손가락에 방아쇠를 걸어 총구를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모양이었죠. 얼핏 보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이마를 쏘기 위해 취한 포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신경이 쓰였던 건 제니퍼의 양손이 필요 이상으로 깨끗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제니퍼가 총을 쥔 손으로 자신을 쐈다면 남아있는 혈흔이나 그 흐름은 찾을 수 없었죠. 심지어 그녀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와중 저희는 제니퍼가 가지고 다녔던 서류 가방 속에서 총알 25개와 7개의 탄창을 찾았습니다.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이었죠. 또한 사망한 제니퍼의 모습은 마치 외출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고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제니퍼가 사망 직전 샤워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걸 의미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걸까요? 저희는 99.9%로 극단적인 선택이라 결론 지었던 제니퍼의 죽음에 타살이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행 도구인 권총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과학수사대에 보내고 2805호를 조사했는데 방 안을 둘러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2805호 안에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일단 그 호텔 방 어느 곳에서도 제니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니퍼가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이나 여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방 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이름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제니퍼가 처음 그날 호텔에서 투숙했을 때 작성했던 등록카드에 적힌 정보로 알아낸 거였는데 호텔 방 안에 없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보통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들고 다닐 필수적인 소지품 또한 제니퍼의 여행 가방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키나 집 열쇠, 지갑도 보이지 않았고 객실에 딸린 화장실에선 여행 다닐 때 챙길 세면용품과 작은 화장품 하나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제니퍼가 의도적으로 객실 안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정님, 이것도 보십시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영사가 가리킨 건 바로 제니퍼의 옷들이었는데 모든 옷에 붙어 있어야 할 라벨이 몽땅 뜯겨져 있었고 겉옷이나 스웨터 같은 상의는 여벌이 있었지만 하의는 제니퍼가 사망했을 당시 입고 있었던 것 빼고는 찾을 수 없었죠.
심지어 속옷까지 제니퍼가 입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없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할 때 짐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길 수 있지만 모든 옷에 라벨을 제거했다는 건 확실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제니퍼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는 제니퍼가 5월 31일 밤에 체크인을 했고 묵은지 나흘째 되던 날 총성과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혹시 제니퍼의 신용카드 기록이 남아있지 않냐는 제 물음에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헤어게이트 씨는 아직 숙박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도 안 하셨고요. 제니퍼가 호텔에서 단 한 번도 신용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안이 꽤나 엄격한 5성급 호텔에서 신분증도 여권도 심지어 신용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방을 그냥 얻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이건 단순히 당시 제니퍼를 담당했던 호텔 직원이 특별한 융통성을 발휘한 게 아니라 호텔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니퍼가 첫날 작성했던 등록카드에 나온 그녀의 신상을 확인했고 거기서 제니퍼가 8월 28일생으로 사망 당시 30살이었다는 것과 벨기에 베를렌이란 작은 마을에서 여행을 온 거라는 걸 알아냈죠. 일단 제니퍼의 가족을 찾아 보고를 전해야 했기에 저희는 벨기에 현지에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 제니퍼의 가족을 찾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함정님, 베를렌에는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없다는데요. 벨기에에서 넘어온 소식의 결론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제니퍼가 등록카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나머지 하나는 제니퍼 페어게이트란 사람은 벨기에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후 저희는 한 호텔 직원에게서 제니퍼가 호텔에서 독일어를 하는 걸 보았다는 증언을 받았고 그녀가 자신의 신상을 거짓으로 기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의 치아에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제니퍼의 나이는 등록카드에 기재된 대로 30이 아닌 2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거였죠. 제니퍼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전에 당장 피해자인 제니퍼가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황. DNA를 조사하고 지문을 채취해 시스템에 검색을 해봐도 제니퍼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호텔 직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바로 제니퍼가 작성한 고객 등록 카드에 동행인을 등록했다는 겁니다. 담당 직원은 제니퍼가 호텔에 도착하기 3일 전 예약을 위해 전화를 했고 그때 함께 투숙할 동행인이 있다 말했다고 했죠. 그 동행인의 이름은 루이스 페어게이트. 놀라운 건 제니퍼가 처음 호텔에 와서 체크인을 한 날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스크 직원을 포함한 호텔 관계자들 중 몇몇은 제니퍼가 체크인을 할 때 한 남자가 제니퍼의 뒤에 있는 걸 봤고 함께 객실로 이동하는 걸 봤다는 직원도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남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룸서비스를 나갔던 직원과 청소를 했던 직원들은 방 안에서는 제니퍼뿐이었고 소지품도 모두 제니퍼의 물건들이었죠. 저희는 어떻게든 2805호에서 제니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루이스 페어게이트가 제니퍼와 같은 객실에 있었다면 그는 유력함과 동시에 유일한 용의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루이스 페어게이트의 흔적을 찾고 있을 때 함정님, 여기. 제니퍼의 시신이 있던 침대에서 의문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제니퍼의 이마를 관통한 총알 자국 이외에 또 다른 총알 자국이었죠. 분명 사건 당일 보안 요원은 2805호 앞에서 딱 한 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8층에 투숙했던 투숙객이 제니퍼 한 명뿐이었기에 또 다른 총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죠. 문제의 총성이 언제 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도 없는 28층에서 제니퍼가 사망하기 전 들렸을 수도 있었고 보안 요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를 노려 사망한 후에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자라면 제니퍼를 쏘기 전에 테스트로 발사된 시험 총성이었고 후자라면 제니퍼를 이미 쏜 뒤에 보안 요원의 노크 소리를 듣고 제니퍼가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보안 요원이 도착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침대에 무의미한 총알을 발사한 거라는 가설이 가능했죠. 그런데 그때 권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과학수사대에서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니퍼가 가지고 있던 권총은 9mm 반자동 브라우닝으로
꽤나 반동이 센 권총 중 하나였죠. 현장 수사관은 일반 여성이 한 손으로 총을 발사했을 때 그 총이 날아가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권총에 새겨진 총기 번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총기는 모두 생산됨과 동시에 일련 번호가 붙게 되는데 제니퍼의 총에 새겨진 일련 번호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다고 말했죠.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련 번호들은 꽤나 깊게 새겨져 있는데 누가 지웠는지 모르지만 제니퍼가 가지고 있던 총의 일련 번호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용액으로 아예 녹여 지워버린 이른바 불법 무기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왜 하필 오슬로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게 정교하게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을 유령으로 만들면서까지 완벽한 밀실에서 살해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게 하나 없는 죽음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제니퍼가 뭔가 중대한 일에 휘말렸거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처형이라면 제니퍼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까요? 1995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사건은 한 여자의 비극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서 시작해 자살이 아닌 타살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1996년 경찰이 제니퍼 패러게이트란 이름이 실존 인물이 아님을 알았을 때 사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제니퍼라 불리던 여자의 시신은 장례식이나 묘비, 심지어 관도 없이 노르웨이에 위치한 공동묘지 한켠에 매장이 됐죠. 그렇게 쓸쓸하게 묻힌 여자가 다시 햇빛을 보게 된 건 노르웨이에서 실종 사건이나 신원불명 시신에 관한 기획 기사를 다루던 저널리스트인 라스 크리스찬 웨그너가 제니퍼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웨그너는 제니퍼의 몽타주를 칼럼에 번역해 전 세계로 배포했고 사건을 재구성해 제니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취재를 했죠. 그렇게 20년도 훨씬 전에 미해결로 끝났던 사건이 당시 수집한 증거들과 시신을 발굴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녀의 나이나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걸로 출신 범위를 추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사건을 해결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설이 나오게 됐는데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해주던 은퇴한 노르웨이 정보기관의 정보국장은 제니퍼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그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처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수행한 첩보 활동의 결과죠.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어야 했을 모든 증거들인 옷의 라벨에서 총기 번호까지 전부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지웠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을 한 아주 잘 수행한 첩보 활동이라는 겁니다. 아마 요원인 여자가 임무 수행 중 큰 실수를 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닥쳐 호텔 안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여행객으로 위장당한 뒤 처형이 된 거라는 거죠. 아마 정보 요원이라면 정부에서 그녀의 가족까지 포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를 처형시키고 가족이 입을 다물면 정부가 그 가족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죠. 정말 오슬로 플라자 호텔 2805호에서 사망한 여자는 어느 나라의 비밀 요원이었던 걸까요? 2805호에서 발견된 여자의 죽음이 자살이든 처형이든 상관없이 저널리스트인 웨그너는 그녀가 진짜 이름이 적힌 묘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슬퍼하고 애도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떠난 의문의 여성이 하루빨리 진짜 이름을 되찾고 쓸쓸하게 홀로 묻혀있던 자리에 안정되고 따스한 안식이 깃들길 바랍니다.